안녕하세요. 용서는 상대가 아닌 날 위한 행동이라는 걸 깨달은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전 오랜 시간 누군가를 원망하고 살았습니다.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나를 도와주지 않고 떠나버린 건지 미워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미움은 오히려 저를 갉아먹고 있었네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미움을 멈추고 제 마음을 돌보는 연습을 했네요. 그 사람을 완전히 용서하긴 절대 쉽지 않았지만 이젠 그 일을 떠올려도 예전처럼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것도 이젠 속 시원하게 가슴속 응어리를 털어버리고 싶어서예요. 부디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억도 나기 전부터 엄마 단둘이 살았어요. 편모 가정은 주변에도 덜어 있었지만 저희 집은 남들보다 조금 더 특이한 가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아예 없었거든요. 남들은 부모님 한 분과 같이 살지 않더라도 어린 시절 함께한 추억이나 사진 한 장이라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 저희 집엔 아버지에 대한 어떤 흔적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엄만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는 걸 극도로 싫어하셨죠. 아무리 철천지 원수라도 한때 사랑해서 가정을 꾸린 사람이라면 적어도 한 번쯤은 얘기를 꺼낼 법도 한데 엄만 단 한 번도 아버지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요. 엄마, 난 왜 아빠가 없어? 집에 아빠 사진도 없어서 난 내 아빠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겠어. 제가 이렇게 물을 때마다 엄만 서늘한 눈빛으로 절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셨죠. 너희 아빤 죽었어. 죽었다고. 그러니까 다신 찾지 마. 알겠지? 엄마가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니 전 정말 아빠가 세상에 없다고 믿으며 자랐습니다. 제가 조금 자라 중고등학생이 되자 가끔 제게 아빠가 없다고 놀리는 친구들도 생겨났어요. 야, 김은영, 너 뭘 믿고 맨날 그렇게 잘난 척이야? 아빠도 없이 엄마랑 단둘이 사는 주제. 너 말 함부로 하지 마. 너희 아빠같이 형편없는 아빠면 오히려 필요 없거든? 나한텐 우리 엄마가 엄마이자 아빠야. 네가 뭘 한다고 떠들어? 사춘기 시절 전 아버지 빈자리를 자존심과 오기로 채우며 살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엄마 혼자 돈을 버시니 집은 늘 어려웠고 전 등록금 때문에 대학에 갈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돈 벌 수 있는 일에 닥치는 대로 뛰어들었죠. 마트, 청소부, 계산원, 공장 아르바이트까지 정말 죽어라 일만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가끔 길거리에서 아빠 손을 붙잡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여자아이들을 보면 제 신세를 한탄하기도 했고요. 나도 아버지가 계셨다면 이렇게 지질이 궁상 떨며 고생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왜 난 남들 다 있는 아빠가 없는 거지? 대체 왜? 그렇게 남모를 원망을 가슴 한쪽에 쌓아가며 살아가던 중 직장 동료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남편은 저처럼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지만 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은영 씨, 전 가진 것도 없고 직업도 그리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희망이 있어요. 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에도 반짝 해가 뜰 날이 올 거라는 희망이요. 은영 씨를 만난 줄은 그 희망이 드디어 이루어지겠구나 싶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정호 씨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전 정호 씨보다 불만도 많고 집안 환경도 더 안 좋아요. 절 만나면 정호 씨도 같이 우울해지실 거예요. 아니에요. 은영 씨가 얼마나 밝고 다정한 사람인데요. 은영 씨랑 같이 있으면 저도 더 열심히 살고 싶어져요. 그게 희망이 아니고 뭐겠어요. 남편은 자꾸 세상을 비관하는 절 양지로 끌어올려 주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함께라면 저도 가끔은 웃으며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자동차 탁송 기사였는데 장시간 운전할 때면 언제나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은영아, 뭐 하고 있어? 나 지금 운전 중인데 당신 목소리 듣고 싶어서. 오늘 하루도 잘 보냈어? 서로 일이 바빠 매일같이 만날 수는 없었지만
잠깐의 전화 통화로도 남편의 다정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런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고 처음 저희 집에 인사 왔을 때가 생각나네요. 장모님 안녕하세요. 전 박종호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여기 은영이가 장모님이 과일 좋아하신다고 해서 사왔어요. 좋아하는 과일이실지 모르겠네요. 아이고, 그냥 오지. 고맙네. 우리 집에 과일까지 들고 온 손님은 자네가 처음이야. 내가 금방 깎아올 테니까 앉아있게나. 저희 엄마도 싹싹하고 예의 바른 남편을 참 좋아했습니다. 남편은 고생이 잔뜩 묻어있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장모님, 그동안 은영이랑 단둘이 사느라 걱정도 되시고 불안한 적도 많으셨죠? 이제 제가 든든한 사위이자 아들이 될게요. 남편은 여자 둘뿐인 저희 집에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돼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저희의 결혼식 날, 엄만 조용히 눈물을 흘리시며 저와 남편의 행복을 빌어주셨어요. 이제 이 엄마 말고 우리 딸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생겨서 정말 다행이다. 앞으로 서로 의지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란다. 은영아, 예쁜 내 딸, 엄마가 대학도 못 보내주고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사랑한다, 우리 딸. 전 다른 어떤 사람의 축하보다 엄마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받을 수 있어 기뻤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남편이 다행히 엄마가 혼자 계신 걸 이해해줘서 저희 신혼집을 엄마 집 근처로 잡았어요. 장모님, 저희 왔습니다. 또 식사 안 챙겨 드시고 대충 때우셨죠? 그럴 줄 알고 오늘 맛있는 고깃집에 예약 걸어놨어요. 제가 장모님 몸보신 좀 시켜드릴게요. 우리 사이 덕분에 내가 아주 살찌겠네. 매번 이렇게 내 식사까지 챙겨줘서 고마워. 둘이 신혼생활 즐기기도 시간이 부족할 텐데 내가 괜히 회방 놓는 거 아닌가 몰라. 엄마, 말도 마요. 이 사람이 음식 괜찮게 하는 식당을 발견할 때마다 어찌나 장모님부터 찾는 줄 알아요? 이 사람 혹시 엄마가 예전에 잃어버린 아들일지도 모르겠어. 엄마, 남편, 그리고 저까지 세 사람이 모이면 늘 웃음이 끊이질 않았답니다. 전 이 행복이 언제까지고 영원할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저희 희망도 꿈도 모두 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 불행의 시작은 어느 날 갑자기 걸려온 전화 한 통에서부터였어요. 그때 전 엄마에게 조금 도톰한 외투를 사드리고 싶어 고심하고 있었어요. 분명 더 예쁜 디자인이 있었는데 가격이 약간 비싸서 집었다 내려놓길 반복하고 있었죠. 지금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아무리 비싼 옷이라도 엄마에게 한 번은 입혀드렸을 텐데 말이죠. 그렇게 제가 옷가게에서 한참을 고민하고 서 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그저 난 분명 모르는 번호였지만 이상하게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네, 여보세요? 네, 전화 받았습니다. 혹시 서순애 씨 따님 맞으실까요? 여기 병원인데요. 서순애 씨가 길에서 쓰러지셔서 병원에 지금 실려오셨어요.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실 수 있나요? 보호자 동의가 꼭 필요해서요. 그 순간 전 손에서 전화기를 떨어뜨렸고 바닥으로 떨어진 전화기에선 연신 엄마의 보호자를 찾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 제가 무슨 정신인지도 모르게 당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서 이미 세상을 떠나버린 엄마 마주하게 되었어요. 엄마 왜 이러고 있어? 제발 눈 좀 떠봐. 엄마 나 왔잖아. 엄마 딸 왔는데 왜 반겨주지도 않는 건데 대체 왜? 뒤늦게 의사에게 들은 말론 평소처럼 식당으로 출근하던 엄만 갑작스런 심근경색으로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엄마가 매년 건강검진을 받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디 아픈 데 없이 건강한 편이었거든요. 전 저 혼자만의 행복에 빠져 사느라 그 무서운 불행의 그림자가 엄마에게 다가오는 걸 알지 못했나 봐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허무하게 그렇게 엄마를 보내고 전 남편 품에 안겨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어떡해? 우리 엄마 아직 환갑잔치도 못했는데
하나뿐인 딸이 손주 낳는 것도 못 보고 자식한테 효도도 한 번 못 받았으면서 이렇게 허망하게 가버리면 어떡해. 남편도 절 위로하며 함께 마르지 않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저만 보고 살던 엄마의 빈소엔 조문객마저 적었어요. 전 늘 외롭게 살던 엄마의 마지막마저 너무 외롭게 가시는 것 같아 그게 참 마음 아팠습니다. 엄마, 혹시 거기서 아버지 만났어요? 엄마가 아버지 그렇게나 미워했는데 거기서 만나면 혹시나 싸우면 안 돼요. 나 엄마 목까지 열심히 살다 갈게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도 하늘나라 가면 그땐 꼭 아버지 소개해주기 해요. 벌써 너무 보고 싶다, 우리 엄마. 그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에 전 이제 부모님이 한 분도 계시지 않는 고아가 된 줄 알았어요. 결혼 전에 제게 유일한 가족이었고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엄마마저 떠나자 전 남편에게 더욱 의지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늘 다정하게 절 살펴주었고요. 여보, 고마워. 당신 아니었으면 엄마 돌아가시고 나 혼자 버티기 힘들었을 거야. 나 당신 덕분에 아직 숨쉬고 사는 것 같아. 그러다 하늘에서 엄마가 주신 선물인지 저흰 소중한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엄마가 저희 아이를 보셨다면 정말 예뻐하셨을 텐데 조금만 더 곁에 계셔주시지 하는 아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전 10개월 뒤 건강한 아들을 낳았고 새 가족이 된 저흰 다시 평화를 되찾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불행이란 놈은 제가 가장 방심했을 때 찾아오곤 하더라고요.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비가 오던 어느 날 아침 일찍 자동차 탁송을 가던 남편이 고속도로에서 그만 연쇄 추돌 사고를 당하고 만 겁니다. 남편은 세 차례나 대수술을 받고 오래도록 중환자실 신세를 져야 했고요. 그러다 한참이 지나 다행히 일반 병실로 내려올 수 있었지만 남편의 몸 상태는 예전과는 분명 달랐어요. 뭐라고요? 그렇게 수술을 많이 했는데 왜 다리를 못 쓴다는 거예요? 제 남편 매일 재활치료도 열심히 하고 병원에서 하라는 건 다 하고 있잖아요. 남편은 그 힘든 수술과 치료를 받았는데도 결국 혼자선 걷기 힘든 몸이 되었답니다. 하는 수 없이 휠체어를 타게 된 남편은 그 순간에도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했어요. 내가 빨리 일어서야 당신 고생을 그만시킬 텐데 정말 미안해. 병원비도 많이 나왔지? 약값도 꽤 비쌀 텐데. 전 비싼 병원비보다 시무룩한 남편을 보는 게 더 힘들었어요. 난 괜찮아. 난 당신만 일어설 수 있다면 이깟 병원비쯤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 마음 아픈 거 싫으면 우리 재활치료 열심히 받고 빨리 일어서자. 우리 아들 운동엔 당신이 손잡고 뛰어줘야지. 하지만 휠체어를 탄 남편이 다시 일어서기까진 너무나 많은 관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단 운전을 할 수 없으니 회사는 당연히 퇴직하게 됐고 달라진 몸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여보, 오늘 우리 아들 데리고 사거리에 있는 보쌈집 갔다 올까? 당신 보쌈 좋아하잖아. 아, 여보, 그 식당이 계단만 있고 경사로가 있어서 들어가기가 힘들 것 같아. 내가 얼른 가서 포장해 올게. 우리 집에서 편하게 먹자. 아, 그렇지 참. 휠체어 타고 식당에 들어가기 힘들겠다. 난 괜찮아. 당신이라도 식당 가서 먹고 올래?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건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일단 남편을 대신해 생활비와 병원비를 벌어야 했고 그 와중에 아직 어린 저희 아들까지 돌봐야 했으니까요. 엄마라도 계셨더라면 아이를 맡겼겠지만 베이비시터 쓰는 것도 다 돈이라서 대신 제가 더 열심히 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전 정말 벼랑 끝으로 내몰린 기분이었어요. 수호야, 왜 이렇게 울어? 엄마 출근해야 하는데 너 정말 엄마 안 도와줄 거야? 엄마 금방 다녀올게. 엄마가 돈을 벌어야 우리 아들 분유도 사고 기저귀도 사지. 가끔 아이가 제게 매달려 우는 날이면 저도 아이를 붙잡고 한참이나 울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노력해도 생활비와 카드 빚을 감당할 수 없었고, 전 대출이란 대출은 다 끌어쓰게 되었어요. 그러다가도 또다시 생활비가 부족해져서 결국 사채에도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도 우리 아들한테 장난감도 많이 사주고 싶고 좋은 것만 먹여주고 싶은데 맨날 분유로 겨우 배만 채우게 해서 미안해. 저와 남편이야 배가 고파도 좀 참을 수 있지만 제 아이까지 굶길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자꾸만 빚을 지게 되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 가스비 낼 돈조차 없어 난방마저 끊겨버렸죠. 집은 순식간에 냉골이 되어버렸고 전 겨울옷을 다 꺼내 일단 아이를 먼저 둘둘 감쌌어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둘이서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많이 춥지? 이 겨울에 가스를 끊으면 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야? 난 괜찮아. 근데 당신 다린 괜찮아? 추우면 혈액순환 안 되는데 이리 와봐. 내가 더 꽉 안아줄게. 수호야, 많이 추워? 엄마가 미안해. 그렇게 저희 세 식구는 서로를 꽉 끌어안으며 그 추운 겨울밤을 이겨냈습니다. 간신히 추위가 조금 지나고 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일단 집안에 돈 될 만한 건 다 갖다 팔았어요. 하지만 집에 돈이 될 만한 건 저희 아들 돌잔치 때 선물 받은 돌잔치 3개뿐이었어요. 그래도 우리 아들 돌 선물로 받은 반지인데 이걸 팔 수는 없지. 전 아무리 힘들어도 돌반지를 팔 수는 없겠다 싶어 일단 그걸 다시 서랍 안에 넣어뒀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 또다시 돈을 내라는 독촉장이 날아들자 결국 반지를 꺼내들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 미안해. 엄마가 이 다음에 꼭 더 좋은 걸로 사줄게. 지금은 이 방법밖에 없겠어. 엄마 이해해 줄 거지? 그렇게 마음을 다잡은 전 돌반지 3개를 챙겨들고 밖으로 나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띵동하고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현관문 밖엔 무슨 상자 하나를 들고 서 있는 배달원이 서 있었고요. 누구세요? 저희 택배 시킨 거 없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은영 씨 맞으시죠? 전 이 택배를 꼭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왔습니다. 자세한 건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상자 열어보시면 안에 답이 들어있을 거라 하셨어요. 배달원은 그렇게 상자 하나를 건네주고 빠르게 사라져버렸습니다. 반지를 팔러 가려던 전 별 수 없이 다시 집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그 상자를 열어보곤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며 뒤로 나앉았습니다. 상자 안엔 바로 현금 다발이 3억 원치나 들어있었거든요. 이게 다 무슨 돈이야? 누가 우리 집에 이렇게 큰 돈을 보낸 거람? 전 혹시 이름이라도 쓰여 있을까봐 상자를 탈탈 털었어요. 그리고 현금 뭉치 속에 같이 들어있던 편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편지에 놀랍게도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은영아, 난 네 아빠다. 이예비가 항상 널 지켜봐왔어. 난 네가 내 딸임을 잊은 적이 없다. 불행히도 난 폐암 말기라 남은 시간이 별로 없구나.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이라도 아버지로서 마지막 일을 하고 싶다. 병원 주소를 적어서 보내니 꼭 날 찾아와 주길 바란다. 전 평생 돌아가셨다고 믿었던 아버지에게 편지를 받은 거였습니다. 그것도 무려 3억이라는 큰 돈과 함께요. 전 도저히 믿기지 않아 몇 번이고 편지를 다시 읽어보고 혹시 누가 사기치는 건 아닌지 밖에 나가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 충격적인 일의 진실을 알려면 돈과 편지를 보낸 아버지를 찾아뵙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전 남편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그렇게 몇 날 며칠을 혼자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혼자서 주소에 적힌 대로 아버지가 계신다는 병원을 찾아갔어요. 병원에 도착해보니 그곳은 놀랍게도 호스피스 병동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혹시 김정현 환자분 병실이 어딜까요? 제가 그분 딸인데요. 전 정말 어색하게 제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분의 이름을 대고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긴 고민 끝에 도착한 병실에서 뼈가 보일 정도로 바짝 마른 어떤 노인과 마주하게 되었죠. 그 노인은 멀리서 봐도 병색이 완연한 환자였지만 전 한눈에 저 사람이 제 아버지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마르고 아픈 얼굴이라도 제 얼굴과 너무나 닮은 얼굴이었거든요. 그분이 역시 제가 병실로 들어오자 한눈에 절 딸인 걸 알아보신 듯 조용히 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혹시 저에게 편지 보내신 분 맞나요? 정말로 제 아버지가 맞으세요? 은영아, 그동안 잘 지냈니? 그래, 내가 네 애비다. 이제 이렇게 우리 딸과 마주하는구나. 정말로 제 친아빠 맞으세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정말이야, 내가 네 친아빠가 맞아. 그동안 네 앞에 나타나지 못한 날 용서해라. 전 믿을 수 없어 자꾸만 아버지께 따져 물었어요. 믿기지가 않아요. 엄마는 아버지가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계셨다고요? 대체 엄마랑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네 엄마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던 사정이 있었단다. 내가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러서 그동안 네 엄마 앞에도 그리고 네 앞에도 나타날 수가 없었어. 아버진 편지에 적힌 대로 그동안 저와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알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더 화가 났어요. 저희가 그렇게 힘들게 산 걸 알면서도 왜 나타나지 않았는지 너무나 큰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엄만 저 하나를 키우기 위해 평생 일만 하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 왜 한 번도 절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절 지켜보셨다면서요. 우리가 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한지 알면서도 모른 척 했다는 거예요? 제가 울분에 가득 차서 따져 묻자 아버진 잠시 고민하시더니 그동안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을 들려주셨어요. 은영아, 내가 죄인이다. 내가 네 엄마 너에게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잘못을 저질렀다. 네 엄마가 날 죽었다고 한 것도 당연한 거야. 대체 그 잘못이 뭔데요? 엄마한테 무슨 짓을 저질렀어요? 네? 속 시원하게 말 좀 해봐요. 사실 내가 말이다. 너희 엄마 만나면서 동시에 이미 아내가 있었어. 미안하다. 전 그제야 아버지가 자꾸 죄인이라는 둥,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둥, 변명을 늘어놓은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는 엄마 사랑에 빠졌을 때 이미 본처가 있는 유부남이었어요. 전 제가 평생 궁금해하던 모든 퍼즐이 맞춰진 것 같아 허탈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고작 이런 사람을 제 아버지라고 그리워한 제가 바보 같았거든요. 제발 내 얘기 좀 끝까지 들어다오. 난 비록 결혼한 몸이었지만 네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그 당시 내 아는 집안 어른들이 충매로 맺어준 사람이었는데 처가에서 날 머슴 취급하며 어떻게든 부려먹을 궁리만 했다. 난 결혼하자마자 처가에 대릴 사이로 들어가서 처가 식구들이 시키는 일이나 하며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 아버지 말대로라면 집안 어른들 강요로 떠밀려 결혼하게 된 아버진 본처와 그다지 사이가 좋지 못했답니다. 그러다 젊고 순진한 저희 엄마를 만나게 된 거죠. 엄마도 알고 계셨어요? 당신이 유부남이라는 걸? 아니다. 네 엄마 몰랐어. 그래서 내게 아내가 있었다는 걸 알고 곧바로 날 떠난 거야. 처가에서 무시와 폭언을 겪으며 우울하게 지내던 아버진 엄마에게 거짓말까지 하고 살림까지 차리고 절 낳은 거였습니다. 그러다 제가 돌이 지났을 무렵 아버지 본처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고 집안 식구들까지 다 몰려와 엄마를 때리기까지 하셨대요. 네가 내 남편 꼬셨지? 뭐라고 살살 꼬드겼어? 어? 네가 얼마나 꼬리 쳤으면 순진하고 말자는 내 남편이 두 집 살림을 차려? 이 꽃뱀아, 너 상간녀라고 완전히 낙인 찍어줄 거야. 너 오늘부로 인생 끝난 줄 알아. 아무것도 모르던 엄마를 욕하고 수치스러운 말로 엄마를
음탕한 여자로 매도하면서요. 마을 사람들도 순식간에 이를 알게 되었고 엄마에게 돌까지 던지며 손가락질을 했답니다. 어디 할 짓이 없어 멀쩡한 남의 남편을 뺏어. 그러고도 딸 낳고 뻔뻔하게 얼굴 두고 지내려고 했어? 저 딸내미도 이미 지애미 닮아 똑같이 남자나 후리고 살겠지 뭐. 아유, 어쩌다 저런 것이 이 동네에 굴러왔나 몰라. 내 딸한테 그런 말 하지 마요. 나도 몰랐어요. 나도 그 인간에게 아내가 있는 줄 몰랐다고요. 하지만 아무도 엄마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답니다. 엄만 결국 절 지키기 위해 고향을 떠나 멀리 도망치셨대요. 나도 너와 그 사람을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나 역시 처가 식구들에게 끌려가 한참이나 방 안에 갇혀 있었어. 내가 밖으로 나왔을 땐 이미 네 엄마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단다. 그 당시 엄마에게 쏟아진 수모는 상상 이상이었을 겁니다. 아직 젊고 기댈 곳이 없던 엄마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고통스러웠겠죠. 그런데도 엄만 2살배기 딸아이를 지키기 위해 온몸을 던졌습니다. 전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더는 당신 말 듣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말 하고 싶어서 이제야 날 찾아왔어요? 제발 내 말 좀 들어다오. 난 끝까지 널 책임지고 싶었어. 그래서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양육비를 보냈단다. 네 엄마가 당연히 말 안 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지고 싶었어. 아버지는 엄마에게 꼬박꼬박 양육비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버지의 존재, 그러니까 불륜으로 태어난 자식이란 꼬리표를 지우고 싶어 제게 아버지 이름조차 알려주시지 않았나 봐요. 난 늘 너와 네 엄마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속에 살았어. 그러다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서야 용기를 냈다. 날 용서하지 않아도 난 할 말이 없어. 다 내 잘못이니까. 아버지가 보내왔다는 양육비는 저와 엄마 2사람의 생활을 책임질 정도로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절 키우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됐을 겁니다. 전 아버지의 말을 듣고 나자 더더욱 혼란스러웠어요. 돈 때문에 아버지를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절 평생 그리워하고 그리워했던 아버지 말이 제 마음을 흔들더군요. 아버지, 본처가 알면 또 어쩌려고 절 여기까지 부르셨어요. 엄마처럼 저도 상간녀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라고요? 아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그러겠니? 내 아내 몇 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어. 그 사람은 평생 날 원망했다. 날 볼 때마다 네 엄마 얘기를 꺼내면서 날 미워했어. 나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모두가 괴로운 시간을 보낸 거지. 아내하고 나 사이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녀석도 일을 알고 난 후 날 아버지라 부르지도 않았어. 아버지에겐 저 말고도 본처와 난 아들이 한 명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아버지와 마주치기만 하면 가시돋친 말을 쏟아냈죠. 저 돈 좀 주세요. 돈이라도 줘야 아버지 노릇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 얼마가 필요하니? 우리 아들이 달라는데 용돈 줘야지. 아들이라고 부르지 말라니까요. 듣기 거북하니까. 그냥 빨리 돈이나 줘요. 그 아들은 매번 용돈이나 뜯어가며 평생을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냈답니다. 아버지 말을 듣고 나니 아버지도 평생을 가시방석 위에 사셨겠구나 싶더라고요. 석현아, 너 학교에서 아버지가 안 계시다고 그랬다면서? 너 대체 왜 그런 거야? 담임 선생님이 놀라서 집에 전화까지 주셨어. 왜냐고요? 그걸 몰라서 그래요? 저한테 아버진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존재예요. 집안 식구들 배신하고 몰래 그런 짓을 한 사람이 왜 내 아빠인데요? 이렇게 아버진 집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살다 본처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말기암에 걸리게 되었죠.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가 병에 걸리자마자 모든 연락을 끊고 찾아오지도 않았대요. 그 아들이 유일하게 병실을 찾았던 건 유산 상속 이야기가 나왔을 때뿐이었답니다. 아버진 아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미리 유산 상속을 다 끝내고
그저 하늘로 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네요. 그런 아버지에게 그 아들은 아주 냉정하게 말하고 연락을 끊어버렸대요. 이제 유산 상속도 다 끝났는데 던 볼 일 없잖아요. 우리가 언제부터 서로 마주 앉아 담소 나누던 사이라고. 이렇게 된 건 다 아버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 원망하지 마세요. 다신 연락도 마시고요. 아들은 그렇게 떠나갔고 다 자기 잘못임을 아는 아버진 아들을 붙잡을 수도 없었다네요. 그래도 내가 너에게 보낸 3억은 너에게 꼭 주고 싶어서 내가 몰래 숨겨둔 돈이야. 그 돈으로 내 잘못을 용서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거야. 그러니 내가 밉더라도 제발 받아주렴. 아버진 아들에게 유산을 상속해주고 몰래 제 몫을 따로 챙겨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이 임박하자 택배로 그 돈을 보내준 거죠. 저도 사실 아버지가 너무 밉지만 자꾸 눈물이 흐르는 것도 어쩔 수 없더라고요. 대체 왜 그렇게 인생을 사셨어요? 아버지가 자식들을 사랑하는 만큼 떳떳한 아버지가 될 수도 있었잖아요. 대체 왜 모두에게 상처만 주고 아버지 역시 평생 괴로움 속에 사셨냐고요. 미안하다는 말뿐이라 미안하구나. 그래도 넌 내 딸이야. 난 평생 널 그리워했어. 네 엄마가 끝까지 너무나 완강해서 네 앞에 나타날 순 없었지만 내가 얼마나 내 딸을 보고 싶어 했는지 그거 하나만큼은 꼭 믿어줬으면 좋겠구나. 엄만 끝까지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엄마에게 죄송하게도 전 아버지 마지막을 배웅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모든 사실을 남편에게도 알렸고요. 장모님께 그런 사연이 있었단 말이야? 아휴, 우리 장모님 그 세월을 어떻게 감당하고 사셨을까. 근데 한편으론 장인어른께서도 한평생 얼마나 죄책감에 괴로워하셨을까 싶네. 난 전적으로 당신 결정에 따르고 싶어. 당신이 장인어른을 용서하는 것도 용서하지 않는 것도 다 당연한 일이야.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난 옆에서 끝까지 함께 할 거야. 남편은 아버지를 두고 고민하는 제 마음을 이해해 주더라고요. 저에겐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밤새 하늘에 있는 엄마에게 용서를 구하고 날이 밝자마자 아버지 병원으로 향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가 정말 속상해하겠지만 그래도 딸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싶어요. 엄마가 부디 날 이해해 주셨길 바래요. 제가 병실에 다시 찾아오자 아버진 제가 다시 올 줄 몰랐다는 듯 눈이 이만큼이나 커져선 연신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말기암인 아버진 하루가 다르게 몸이 약해져 갔어요. 그래서 처음 만날 때보다 좀 더 힘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전 평생 아버지 없이 자라서 아버지한테 딸이 어떤 걸 해드려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라도 아버지가 알려주세요. 제가 딸로서 뭘 해야 하는지. 고맙다, 은영아. 못난이 예비를 다시 보러 와줘서 정말 고마워. 아버진 말씀하시기도 힘겨워하셨지만 그래도 저와 매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은 약에 취해 잠들어 계셨기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았지만요. 아버지도 더위를 많이 타시는구나. 저도 그래요. 한여름엔 양말도 한번 안 신고 지낸다니까요. 나랑 꼭 닮았구나. 내가 더위를 얼마나 타는지 가을에도 늘 반소면 입고 다녀서 네 엄마가 늘 걱정하고 냈단다. 아버진 우리 엄마 어디가 그렇게 좋으셨어요? 네 엄만 강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나약하고 용기 없는 날 대신에 널 이렇게 잘 키웠겠지. 네 엄마를 내가 언제 처음 만난 줄 아니? 아버진 그나마 정신이 또렷했을 때 엄마를 처음 만난 얘기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들려주었어요. 아버지가 엄마를 만난 얘기를 너무나 행복한 표정으로 들려주자 전 갑자기 원망과 함께 왈칵 눈물이 쏟아졌답니다. 엄마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서 왜 엄마를 힘들게 하셨어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할 짓이에요? 그땐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지경이 됐겠지. 하지만 날 널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넌 네 엄마 내가 만든 소중한 결실이니까. 그러니 나같이 나쁜 애비 때문에 너 스스로 비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넌 나에게 그리고 네 엄마에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딸이야.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자 저는 더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 병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전 아버지를 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아 그 다음 날부터 남편과 함께 병원을 찾아갔어요. 아버지, 이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에요. 여보 인사해. 우리 아버지셔. 장인어른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 은영이 남편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 우리 사이가 왔구만. 날 찾아줘서 참으로 고맙네. 앞으로도 우리 은영이 잘 부탁하네. 아버지 병실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고 저와 남편이 유일하게 오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불편한 몸이지만 아버지를 살뜰하게 챙겼어요. 휠체어를 타고서도 아버지 목욕을 돕기도 했고 꼭 아들처럼 옆에 붙어 아버지를 살펴드렸답니다. 장인어른, 머리 감고 싶다고 하셨죠? 링거 때문에 샤워하긴 불편하실 거예요. 제가 샴푸 도와드릴 테니까 편하게 계세요. 아이고, 우리 사이가 힘도 참 좋네. 이제야 머리가 개운해서 살 것 같아. 고맙네, 우리 사위. 어찌 보면 저만큼이나 남편에게 아버지가 어색하고 불편한 존재일 텐데 남편은 힘든 내색 하나 없이 묵묵히 그 곁을 지켜주더라고요. 그렇게 아버지 병실을 찾은 지 딱 27일째가 되던 날이었어요. 전날부터 아버지 상태가 심상치 않았는데 아버지가 자꾸만 의식을 놓으시고 힘겹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견뎌주세요. 저 아버지와 다시 만난 지 아직 한 달도 안 됐잖아요. 근데 다시 절 떠나시려고요? 제 인생에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이 고작 그것뿐이라면 저 너무 불쌍하잖아요. 전 급격하게 상태가 나빠진 아버지를 보며 계속 눈물만 흘렸어요. 남편도 제 손을 꼭 잡곤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장인어른, 정신 놓으시면 안 돼요. 아직 손주 얼굴 한번 못 보셨잖아요. 제 말 들리시죠? 정말 늦었지만 장인어른을 뵙게 돼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은영이 곁에 그리고 제 곁에 계셔주세요. 그런데 그 순간 저와 남편의 말을 들으셨는지 아버지가 번쩍하고 눈을 뜨셨답니다. 그리고 저와 또렷하게 눈을 마주 보셨어요. 네 엄만 날 용서하지 않았지만 난 평생 그 사람을 사랑했어. 그리고 오래도록 그 사람을 그리워했다. 하늘에 가서 다시 만난다면 그때 꼭 용서를 빌어야겠다. 정말 미안했다고 말해줘야지. 아버진 그 마지막 말을 남기고 조용히 숨을 거두셨답니다. 하늘에 가면 엄마에게 용서를 비겠다는 말이 아버지가 마지막 힘을 모아 꼭 하시고 싶던 말씀이셨나 봐요. 아버지, 하늘에선 엄마 속상하게 하지 마시고 그저 평생 그리워했던 딸에게 용서받았다고, 그러니 아버지를 너무 많이 미워하지 말라고 꼭 전해주세요. 이 다음에 저도 하늘나라 가면 그땐 제가 두 분 잘 모실게요. 비록 세상에서 가장 늦은 부녀의 만남이었지만 아버지와 함께했던 27일의 시간은 그 어떤 시간보다 따뜻한 화해의 시간이었답니다. 아버지와 짧다면 짧은 27일간의 동행이 제겐 평생 잊히지 않을 순간이 되었어요. 남편은 아버지를 끝까지 모시길 잘했다며 따뜻하게 절 위로해 주더라고요. 만약 장인어른을 만나지 못했다면 당신 마음 한켠에 평생 그리움과 궁금증만 쌓아두지 않았을까? 비록 당신이 감당하기 힘든 이야기들이었지만 그래도 장인어른의 진심을 들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 장인어른도 당신 덕분에 편하게 눈을 감으셨을 거야. 남편은 이뿐 아니라 장례 기간 내내 든든하게 제 곁을 지켜주었어요. 장례 준비가 힘들고 복잡할 때마다 남편이 나서서 하나하나 챙기고 힘들어하는 저까지 살펴주었죠.
그렇게 모든 장례가 끝나고 전 마지막으로 아버지 병실에 둔 유품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 낡은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더 발견하게 되었어요. 거기엔 흐릿한 글씨로 저에게 마지막으로 쓴 아버지 진심이 담겨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내 딸 은영이에게. 은영아, 난 평생 지우지 못할 상처를 준 아버지인 걸 늘 내게 미안하게 생각했단다. 너와 네 엄마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은 평생 날 괴롭혔지만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라도 내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다행이야. 넌 네 엄마를 닮아 강하고 굳센 사람이니 무슨 일이든 슬기롭게 해나갈 수 있을 거라 믿는다. 우리 사이가 자상하게 네 곁을 지켜줘서 참 마음이 놓여. 부디 예비가 없어도 행복하게 잘 살아주길 바란다. 네 곁에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가 있으니 그 사랑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 거라 믿어. 난 정말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죄 많은 애비가 우리 딸을 정말로 사랑한다. 은영아, 평생 마음 편히 이름 한번 불러보지 못한 내 딸 은영아. 이 못난 애빈 있고 부디 행복해다오. 아버지 진심이 가득 담긴 편지를 끄며 전 아버지가 평생 느꼈을 고독과 죄책감, 그리고 마지막까지 전하고 싶었던 사랑을 모두 느낄 수 있었답니다. 비록 이제 영원히 제 곁을 떠나셨지만 전 더 이상 아빠 없이 외롭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아버지와의 짧은 추억이 평생 제 마음속에 남아있을 테니까요. 그 후로 지금의 전 제법 씩씩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아버지가 제게 주신 돈으로 그동안 쌓여있던 빚을 하나씩 갚아나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제게 주신 3억은 돈의 가치보다 훨씬 더 크고 든든한 도움이 되었고요. 여보, 우리 드디어 빚 다 갚았어. 이제 빚 독촉도 해방이야. 그동안 당신도 마음 많이 무거웠지? 그럼 그게 다 내가 다쳐서 시작된 빚이잖아. 이렇게 장인어른께 큰 도움을 받게 돼서 정말 다행이야. 그동안 마음이 정말 무거웠을 남편은 더더욱 힘을 내 재활치료도 받고 일자리도 열심히 알아보더라고요. 그러다 휠체어를 타고도 업무가 가능한 공장 일을 구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다시 회사에 출근하던 날 제가 다 설레어서 잠이 안 올 정도였답니다. 요즘 남편은 공장 일에도 완벽히 적응했고 재활치료도 열심히 받아 지금은 휠체어 없이도 곧잘 서 있곤 해요. 물론 앞으로 남은 치료가 많지만 지금처럼 힘을 내준다면 머지않아 곧 걸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보, 오늘도 조심해서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당신 좋아하는 저녁밥 해둘게.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파이팅이야.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볼게. 고마워, 여보. 당신도 좋은 하루 보내고 이따 저녁 때 만나. 아버지에게 큰 도움을 받았지만 당장 저희가 큰 부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남편과 함께라면 더 좋은 날들이 우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네요. 지금처럼만 남편이 회복해 나간다면 그동안의 모든 고생을 조금씩 보상받는 것 같습니다. 아빠, 내가 손잡아 줄게요. 수호한테 기대요. 수호 이제 형아라 힘도 엄청 세요. 요즘 저희 아들은 훌쩍 커서 남편 손을 잡고 함께 걷는 연습을 도와주고 있어요. 매일 울기만 하던 아기가 언제 이렇게 컸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작은 손으로 남편의 팔을 잡고 부축하는 걸 보면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져요. 아들은 제법 진지하게 남편을 챙기곤 합니다. 아빠, 천천히 걸어요. 내가 옆에서 부축하고 있어요. 천천히 한 발씩 걸어봐요. 옳지, 잘한다. 요 녀석, 너 그런 말 어디서 배웠어? 지금 아빠한테 옳지, 잘한다 한 거야? 네, 엄마가 나 칭찬할 때마다 옳지, 잘한다 이러는데요? 우리 아빠 옳지, 잘한다. 정말 요즘 저희 부부는 우리 아들 때문에 울고 웃는다니까요.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또 한 번 가족이라는 게 무엇인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고 서로의 부족함을 메워주며 살아가는 게 가족이라는 것을요.
엄마의 죽음, 남편의 사고, 그리고 아버지와의 짧은 27일간의 만남이 절 조금 더 성장시키고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살게 해주었다고 생각해요. 그 경험들이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거든요. 비록 과정은 너무 아팠지만 힘든 순간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믿는다면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제 아들이 장난을 치며 뛰어다니는 모습, 남편이 하루가 다르게 건강을 회복하는 모습, 그런 남편 곁을 지키는 아들의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 일상인지 몰라요. 시선을 조금만 달리하면 작은 일이라도 참으로 감사한 순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보, 난 한때 내 인생이 참 별거 없고 형편없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요즘은 내가 누구보다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이거 참 감사한 일이지? 그럼 난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당신이 인생을 행복하다고 느껴져서 내가 더 감사하게 생각해. 오늘도 내일도 어쩌면 평범한 일상이 반복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순간을 감사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요즘 연말이 다가오는데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 중에도 많은 고민과 괴로움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네요. 제 사연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험난한 인생을 산 저도 남들만큼 웃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저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저와 사연으로 만난 모든 분들의 앞날에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